저는 예전부터 말해왔습니다. 세상은 무척 단순하다고요. 이제 이 생각은 제 안에 스며들어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고작 10명 정도 저의 제자들 뿐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저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들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들입니다. 그들이 제게 사업하는 법을 배웠다고 해서 제자라고 부르는 건 아닙니다. 가르침을 이해했다는 의미에서 제자라고 칭하는 것이지요. 오래전부터 저는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제 생각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해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괴짜를 만난 듯 대했지요. 그런 가운데 유독 제자들만은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이 10명의 제자에게 저는 꾸준히 말해왔습니다. 이 세상은 무척 단순하다고요.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내기 전에 잠시 묻고 싶습니다. 돈이 있다면 우리의 소원은 모두 이루어질까요? 돈으로 소원을 이룬 뒤 우리는 완벽하게 행복할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겐 돈 말고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몸과 풍요로운 마음입니다. 돈, 건강한 몸, 풍요로운 마음.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없을 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물론 살아갈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곤란한 점이 있긴 합니다. 실은 이에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람에겐 누구나 장점이 있지만 약간의 착각과 부정적인 흐름이 더해져 어느새 기분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얽히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게 돈 때문이라면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저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손님 가운데 유독 기분 나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말을 건넨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요? 죄송합니다. 손님에겐 제 물건을 팔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나쁜 고객에게도 물건을 팔아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끓어오르는 마음을 꾹 참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에겐 물건을 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뜻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돈을 소유한 덕분에 진상 고객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단순한 이치대로 흘러갑니다. 만약 진상 고객을 겪어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살기인 미소를 발휘할 시점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고객이라면 상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손님에겐 진심 어린 미소를 보여주세요. 미소를 보이면 고객은 반드시 기뻐합니다. 이 세상에 웃는 얼굴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건 그저 웃는 것만으론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고객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 꾸준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표정 자체가 즐거워져서 미소가 자연스레 피어납니다. 그러면서 매상이 쑥쑥 올라가고 일이 점점 좋은 방향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장사의 기본은 호감을 얻는 데 있습니다. 호감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미소입니다. 음식점이든 야채 가게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배를 채우거나 채소를 사겠다는 이유만으로 손님이 그곳을 방문하진 않습니다. 그 가게에 즐거운 일이 있을 것 같으니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원이 퉁명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면 보는 사람까지 기분이 나빠질 것입니다. 계속 뚱한 채 있다가 손님이 들어올 때 갑작스레 미소를 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손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런 식으로 행동해 보았자 금세 들키고 맙니다. 제 얼굴이 돈다발로 보이는 모양이죠. 만약 손님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자격미달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진심으로 즐기며 그 기쁨을 손님과 나눠보세요. 그날부터 매상이 쑥쑥 올라갈 겁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회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말을 하는 상사 속 좁은 거래처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합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면 참 개운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쉽지 않다면 주변에서 싫은 사람이 사라지는 것만으로 행복하겠지요.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미소입니다. 상사나 거래처 사람들을 대할 때 활짝 웃어보세요. 이때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말고 언제나 상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는 듯한 그런 밝은 표정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미소가 모든 일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미소의 효과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웃고 지내면 생각이 자연스레 긍정적인 쪽으로 흘러갑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미소 짓는 얼굴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웃으면서 우울한 말을 늘어놓거나 나쁜 생각을 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미소가 몸에 배면 즐겁고 행복한 매일이 찾아듭니다. 나쁜 사람들이 주변에서 사라지고 돈도 많이 벌리며 언제나 밝은 생각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원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려고 일도 하고 연애도 하는 것이지요. 즐거움을 목표로 삼으면 세상이 이전과 다르게 보입니다. 일단 즐겁게 일하는 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만약 사장이라면 직원 전체의 즐거움을 배려하게 되지요. 분명 모두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10명의 제자에게 가르쳐 준 것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사업하는 방법이 아니라 즐겁게 사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제 주장을 금세 이해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회사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돈이 굴러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게 성공의 비결을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즐거운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을 항상 진지하게 고민했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즐거운 생활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일단 다른 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세요. 자존감이란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진심 어린 칭찬을 들을 때, 세상에 도움이 될 때 알게 되는 벅찬 행복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네 덕분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네. 사장님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직원의 어깨가 얼마나 으쓱해질까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인물이었어. 이런 생각에 무척 기쁜 마음이 들 겁니다. 이럴 때 자존감이 충족됩니다. 이것과 형태는 다르지만 좋은 차를 타거나 뿌옇한 집을 구입하는 것도 자존감을 충족하는 행동입니다. 아마도 사람은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자존감을 뭉개는 이들 말이지요. 남의 결점을 지적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그런 부류입니다. 타인을 깎아내리고 낙담시키는 방법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만큼 한심한 것은 없습니다. 남의 결점을 찾아내 그걸 큰 소리로 지적해봤자 자신에게 좋은 점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즐거운 생활을 하도록 애쓰고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존감을 높여주라고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즉, 타인에게 자존감을 부여해주고 그 과정이 즐겁다고 느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타인의 자존감을 만족시켜주는 최고의 방법은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뭐든 좋으니 아무튼 좋은 점을 찾아내 칭찬해 주세요. 무조건적인 칭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이때 상대가 기뻐할 수 없는 칭찬을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면 우선 당신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칭찬을 받아서 기쁜 이유는 칭찬해준 이가 내가 좋아하거나 존경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니까요. 싫어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고액납세자 순위에 연속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훨씬 더 쉽게 만족시켜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함께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 상대가 기뻐합니다. 이렇게 칭찬하기가 더 쉬워졌고 상대방의 자존감도 더 쉽게 만족시켜 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성공하여 운전기사가 모는 벤츠를 타고 다닌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제 당신은 다른 이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입장이겠지요. 일을 참 잘하시네요. 이 짧은 말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당신의 그 말에 운전기사는 기뻐하겠지요. 다시 말해 따뜻한 말 한마디만으로 운전기사의 자존감을 간단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벤츠를 타고 다닐 정도니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자신의 자존감만을 중요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운전기사도 이런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칭찬해 보았자 운전기사는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타인의 존경을 얻지 못하고 제 잘난 맛에 사는 이런 부류의 사람은 결국 어떤 계기로 발목을 잡혀 고꾸라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에겐 마음이라는 소중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마음은 대체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요? 우리가 마음을 떠올릴 때 무한정 크고 넓은 것이라고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도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즉, 마음은 사람의 육체보다 크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 안에는 심장, 허파, 간 등 다양한 장기가 있습니다. 마음도 그런 장기들과 마찬가지로 신체 내부에 있으므로 혼자 큰 공간을 차지할 수는 없겠지요. 그것으로 미루어 볼 때 마음은 아마 컵 하나 정도의 크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컵 안에는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을 인간의 마음 그 자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성격이나 인간성은 아마 이 물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마음의 컵에 깨끗한 물을 담은 사람은 푸른 하늘처럼 상쾌한 인간성을 갖고 있겠지만 부연 물을 담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어둡고 칙칙할 테니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의 물이 깨끗한 채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자신이 혹은 주변 사람들이 혼탁한 물을 컵 안에 자꾸 흘려넣기 때문입니다. 혼탁한 물의 대표적인 예는 스스로를 탓하는 말입니다. 나는 정말 한심해. 뭘 해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 휴, 난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다른 사람에게 듣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넌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또 중간에 포기하는구나. 넌 정말 한심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내뱉는 이런 질책도 마음의 물을 점점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의 컵에는 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스스로를 향해 말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귀에 담을 때 물방울이 하나씩 이 컵에 똑똑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흘러넘치게 되지요. 이렇게 넘친 물은 표정, 태도, 말, 행동이 되어 그 사람의 성품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컵에 물이 더럽다면 넘치는 물도 당연히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컵을 지녔다는 건 세상을 삐뚤게 바라보고 언제나 불평만 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사업에 성공하거나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컵이 더러운 물로 채워져 있는 동안에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더러운 물을 맑은 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맑은 물을 붓는 것입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것처럼 마음의 컵에 맑은 물을 조금씩 흘려 넣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더러운 물이 넘칠 겁니다. 하지만 맑은 물을 꾸준히 넣다 보면 어느새 컵의 물도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맑고 청량한 물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마음에 깨끗한 물을 붓고 싶다면 말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면 그 말이 깨끗한 물방울로 바뀌어 마음의 컵에 담기게 됩니다. 좋은 말을 계속하면 깨끗한 물을 계속 컵에 담을 수 있지요. 우리는 말의 힘을 간과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뱉는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 있습니다. 평소에 별 생각 없이 입에 올리는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을 정도로요. 따라서 컵의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자주 쓰는 말을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야. 돈이 없으니 갈 데도 없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이야.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가난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해야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법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마음에 물을 흐리게 할 뿐이지요. 좋은 말을 자주 하면 행복해지고 나쁜 말을 자주 하면 불행해진다. 이처럼 세상은 아주 단순하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좋은 말, 즉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을 쓰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뇌의 작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걱정을 좋아합니다. 스스로를 지키는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고라도 당하면 큰일인데 우리 아이는 머리가 나빠서 벌써부터 장래가 걱정돼. 이렇게 하면 뜻밖의 일이 터졌을 때 어느 정도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반복하면 어느새 불행해집니다. 불안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쓸데없이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걱정의 말들은 더러운 물이 되어 컵 속에 똑똑 떨어집니다. 물은 계속 흐린 상태로 남게 되지요. 즉, 절대로 성공할 수도 행복해질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참 행복해. 나는 참 행복해. 지금 당장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이 말이 컵 안에 떨어지는 맑은 물 한 방울이 됩니다. 입버릇처럼 소리내어 말하다 보면 컵의 물은 점점 투명해지지요. 그리고 마침내 행복한 표정이 솟아나게 됩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에너지가 되어 하늘로 솟구쳐 우주로 날아가 별에 부딪힌 후 다시 자신에게로 되돌아옵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렇게 말하면 행복이 대답해 줍니다. 참 고마운 일이야. 그러면서 감사한 일이 나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몇 배나 커진 상태로 말이지요. 연못에 돌을 던지면 동그라미가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의 말이 만든 파문은 점점 커지고 반사되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한 후 말을 했던 사람에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나는 참 행복해. 그럼 언제 이 말을 꺼내야 할까요? 사실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장소와 시간을 막론하고 아무런 맥락도 없이 그저 이 말을 소리내어 말하면 됩니다. 그냥 툭 하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러고 보니 난 참 행복하단 말이야.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쑥스러우니 혼자 있을 때 해도 될까요? 그리 쑥스러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부끄럽다면 혼자 있을 때 해도 좋습니다. 사실 혼자 있든 다른 이들 앞이든 별 상관없습니다. 행복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번 기회에 이 말을 아예 입버릇으로 만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생각할 필요 없이 입 밖으로 툭 튀어나올 테니까요. 그 말을 하기 위해 억지로 노력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자연스레 내 안에서 샘솟아 밖으로 튀어나올 때 더 큰 효과가 있게 됩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이 입버릇이 되면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행복의 이유가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지요. 이것은 뇌의 작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헛수고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앞뒤 상황을 맞추려고 합니다. 따라서 행복하다는 말을 하면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난 참 행복해. 이렇게 말이죠. 참 속편한 사람이라는 말을 주변에서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말고 행복한 이유를 계속 말해보세요. 이상한 사람이란 말을 들어도 절대 그만두면 안 됩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의 반대쪽에 있는 것이 바로 한숨입니다. 한숨 속에는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푹 내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다는 말을 즉시 덧붙이세요. 나는 참 행복해. 이렇게 말이지요. 그러면 한숨의 나쁜 부분은 엷어지고 행복감은 두터워집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걸 방해하는 걸림돌은 모두 치워내야 합니다. 저는 여행을 자주 다닙니다.
어떤 숙소에 묵든 어떤 음식을 먹든 항상 행복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급 호텔에 묵거나 호화로운 음식을 맛볼 때에만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도 프랑스 요리 풀코스나 연애용 고급 요리를 먹을 때가 있긴 합니다. 그래봤자 3년에 한 번 정도입니다. 평소에 즐겨 먹는 건 식당에서 나오는 꽁치구이, 정식이나 튀김 요리이고 여행지에서 묵는 곳은 민박입니다. 그래도 큰 행복을 느낀답니다. 어떤 일에서도 행복을 만끽하는 건 신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으면 단순한 것이야말로 오히려 행복에 가깝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모두가 좋다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소박하고 순수한 것에 마음이 끌리지요. 와, 정말 대단하다. 평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런 말을 진심으로 외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 삶이란 평범하고 단순한 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소박한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동네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은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또 있습니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도 입버릇으로 삼아보세요. 거창한 말을 한다며 주변에서 눈총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머리를 극적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결코 뜻을 꺾지는 마세요. 그렇게 꾸준히 말하다 보면 평소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자연스레 나오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자네, 그 일을 해본 경험은 있나? 상사가 혹시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경험이 없으니까 더욱 해보고 싶습니다. 꼭 기회를 주십시오. 어느새 적극적으로 바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분명 이런 말도 듣게 되겠지요. 요즘 많이 변했네. 말이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게 마련이고요. 성공한 인생을 누리려면 가까운 곳에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기회도 없는데 성공을 바란다면 한낱 꿈으로 끝나버리겠지요. 기회가 필요할 때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에는 기회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꼭 해야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에는 기회를 붙잡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보세요. 난 참 풍족해.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면 자신도 모르게 풍요로운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풍부한 지혜가 샘솟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풍부한 지혜란 자신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알아차리는 감각입니다. 난 참 풍족해. 이 말을 자주 입 밖으로 꺼내보세요. 부쩍 다가온 기회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면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우선 이 말부터 해봅시다. 나는 참 행복해. 그러면 얼마 후에 집을 마련할 기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말해보세요. 못할 것도 없지. 그러면 확실하게 기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말을 소리내어 하면 집을 구하기 위한 풍부한 지혜가 샘솟습니다. 난 참 풍족해. 이 말로 방법을 찾으면 자연스레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이 말을 반복하면 이윽고 바라던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흘러나올 겁니다. 멋진 집을 구했어. 참 고마운 일이야. 다들 이 말이 마지막에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가장 처음에 하곤 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미리 말해보는 겁니다. 멋진 집이 생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지요. 감사하다는 감정을 먼저 느끼면 행복이 마음에서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말해보세요. 나는 참 행복해. 이 시점에서 성공을 위한 혼잣말을 한 가지 더 해볼 차례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에 관한 예에서 미리 느끼는 감사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소리내어 이 말을 하다 보면 재미있게도 감사해야 할 일들이 차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미리 말해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 시작되고 어떤 일이든 잘 풀리게 됩니다. 회사에 다닌다면 사무실에서 이 말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 시원한 장소에서 일할 수 있다니 난 참 행복해.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싫어하는 상사가 눈앞에 있어도 업무가 술술 풀리지 않아도 희한하게도 행복이 저절로 뒤따라오게 될 겁니다. 마음의 컵에 담긴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좋은 말을 반복해야 한다고 앞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바로 이 네 가지가 좋은 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이런 말을 소리 내어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횟수입니다. 과연 몇 번이나 말해야 할까요? 바로 1000번입니다. 예로부터 1000이라는 숫자에는 신기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모든 조언이 1000번을 꾸준히 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법이지요. 1000번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있게도 모든 1000번 실행하면 신이 힘을 빌려줍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을 1000번 하면 자연스럽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도 깜짝 놀랄 만큼 절호의 기회가 말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회가 눈앞에 다가온 것과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으려면 이 말을 해야 합니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을 소리내어 1000번 하면 됩니다. 나는 참 행복해라는 말을 하다 보면 머지않아 눈앞에 다양한 기회가 찾아듭니다. 하지만 그걸 내버려 두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을 되풀이하여 기회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혼잣말을 1000번이나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를 괴짜로 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일종의 저항이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를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크고 무거운 물체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저항 때문입니다. 공기 저항이 날개에 작용하면서 거대한 비행기를 공중으로 밀어 올리는 것이지요. 저항이 강할수록 비행기는 더 높이 올라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을 견디며 한 걸음 더 내디디면 놀랄 정도로 높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서면 결국 추락하고 맙니다. 저 사람 좀 이상해. 좋은 말을 소리내어 하는 당신에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을 향한 말들이 저항이 되어 높이 날아오를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요. 일본의 전설적인 가수 마쓰다 세이코는 아이돌 스타로 활약하던 시절 수많은 이들의 시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투를 자양분 삼아 스스로를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저항을 활용하여 하늘 높이 날아오른 것이지요. 주변의 시선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시샘하고 비웃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아도 결코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이러한 시선이 오히려 당신을 도와주는 힘이 되어줄 테니까요. 나는 참 행복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을 계속해 보세요. 흥미로운 건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당신의 혼잣말은 주위 풍경의 일부가 되어 세상 속에 녹아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시기가 바로 혼잣말을 1000번 반복했을 때입니다. 마음의 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혼잣말을 1000번 반복하면 컵 속의 물은 어느새 맑은 상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흘러넘치는 물도 무척 깨끗할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1000번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맑은 물로 컵을 채우면 이후에는 별 걱정 없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러워진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맑은 물을 몇 방울 다시 떨어뜨리는 것만으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좋은 말을 소리내어 말할 때 꼭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았어. 반드시 1000번을 소리내어 말해야지. 이렇게 강하게 의식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에게 압박을 가하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노력에 해당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자신도 모르게 입 밖으로 혼잣말이 튀어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의식해서 말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1000번의 법칙은 자연스러울 때 가장 효과가 큽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금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자연스레 따르는 것이니 굳이 애쓸 필요가 없지요. 절대로 노력하지 마세요. 저는 20년도 넘게 이 말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군요. 아마도 그 이유는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을 편하게 돈을 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일 겁니다.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말을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마에 땀방울이 맺힐 정도로 열심히 노력해야만 해. 일반적으로 부에 대해 떠올릴 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너무 단정짓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노력하는 동안에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쯤이면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포함해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잣말과 그 횟수라는 것을요. 당신이 어떤 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매출을 5배 늘리고 싶다면 소리 내어 말하면 됩니다. 매출을 5배로 늘릴 거야. 그리고 이 말을 1000번 반복하세요. 단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매출을 늘리려면 5배는 더 노력해야 해.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이미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겁니다. 온갖 지혜를 짜내고 직원들도 상당히 애쓰고 있는 상태일 테지요.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5배나 더 노력하자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5배 노력한다고 매출이 5배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어느 회사가 5배의 매출을 올렸다면 그건 분명 5배 편하게 지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에 8시간 일을 합니다. 5배로 돈을 벌려면 40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24시간뿐이니 내일까지 해도 할 일을 다 마치지 못합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이지요. 그런데도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다 함께 노력한 덕분에 매상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런 말로 직원들을 격려하는 사장님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은 편하게 지내서 성공한 것인데 고생했기 때문이라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고생담을 꺼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고생과 성공은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둘을 억지로 연결지어 말하려니까 그릇된 견해가 세상에 널리 퍼지고 만 것입니다. 엄격한 스승 밑에서 얻어맞아가며 기술을 익힌 석공이 어느 날 갑자기 떼돈을 벌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돈을 번 이유는 스승에게서 독립하여 조촐하게 일을 해나가다가 도를 두기 위해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산 땅의 가격이 급상승해 서였습니다. 누군가는 그 석공이 어려운 시간을 버텨낸 끝에 그런 큰 돈을 벌었다고 우길지도 모릅니다. 힘든 수옥과 땅값 상승은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말이지요. 성공한 인물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 파나소닉의 설립자 마쓰시타 고노스케 회장입니다.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는데 피나는 노력을 했기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작 마쓰시타 고노스케 본인은 이렇게 말했다. 제 노력은 전체 성공 중에서 고작 1% 정도에 불과합니다. 99%는 좋은 운과 훌륭한 직원들과의 만남, 그리고 멋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던 덕분입니다. 마쓰시타 고노스케가 그런 위인이 된 것도 노력과 성공이 아무런 상관도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지요. 노력이라는 것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할 리가 없지요. 이런 잘못된 노력을 하면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행복과 노력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노력은 불행으로 다가가는 지름길입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저 세상에서는 내가 돈가스 덮밥을 먹고 싶다고 생각만 해도
눈앞에 원하는 것이 즉시 나타납니다. 원하는 것을 소리내어 말하면 바로 이루어지지요. 왜냐하면 저 세상은 영혼의 세계 상념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물질의 세계이자 3차원의 세계입니다. 즉, 아무리 소원을 말해봤자 결코 이루어지지 않지요. 바라는 것을 이루려면 행동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요?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노력을 바탕으로 한 행동에는 반드시 무리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때는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게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게임을 하는 사람은 결코 고생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아, 게임을 하고 싶다. 그저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별다른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게임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에 걸린 환자에게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복하고 싶다면 이렇게 소리 내어 말하면 됩니다. 나는 참 건강해. 흥미로운 것은 이 말을 소리내어 말한 횟수가 1000번을 넘어가면 깜짝 놀랄 정도로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단 절대 노력하면 안 됩니다. 소리내어 말하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의식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거나 노력하는 건 금물입니다. 애를 쓰거나 기합을 놓지 말고 즐겁게 습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유일한 취미로 관음참배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33곳의 장소를 찾아다니며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소리내어 소원을 말해야 할까요? 그건 관음보살이 소리를 듣고 소원을 이루어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관음참배는 아주 엄격한 수행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걷다 보면 몸이 지치면서 이완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말이 잠재의식 속으로 스며들지요.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지까지 도달하면 인간의 소원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서는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특히 다른 이들 앞에서 소리내어 말하는 게 더욱 좋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소원은 바라지 않는 편이 좋을 겁니다. 원망이나 남에 대한 험담 또한 1000번을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말은 더러운 물과 같습니다. 마음의 컵이 혼탁해지니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힘들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염려되는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거리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제가 아주 운이 좋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으니까 곤란한 일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제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전부입니다. 학교 성적도 좋지 않았지요. 제 주변에는 머리 좋은 사람이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 재능이 풍부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들을 제치고 수천억의 재산을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운이 좋으니까 생기는 기적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재능이 뛰어나도 운 좋은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각입니다. 운이 좋으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참 운이 좋아.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운이 저절로 찾아오기 때문에 어지간한 목표는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도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벽돌이 떨어져 발끝에 맞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난 참 운이 좋아. 만약 머리에 맞았더라면 큰일 났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마음먹을 줄 아는 사람은 앞으로 운이 점점 좋아지겠지요. 어느 날 제 친구가 보석으로 만든 아주 값비싼 염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제 친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올 애군을 막아주느라 그 염주가 없어진 거겠지. 난 정말 운이 좋아. 그리고 얼마 후 아주 일이 잘 풀려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
트럭 운전사의 조수로 일할 때였습니다. 몹시 추운 날 무거운 짐을 옮기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비에 쫄딱 젖어 감기에 걸린 데다 허리까지 몹시 아팠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고통에 힘들어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괴로운 경험을 했으니 앞으론 무서운 일이 더는 없을 거야. 난 참 운이 좋아. 그날을 경계로 저에게는 운 좋은 일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운 좋은 사람에겐 좋은 일만 일어나고 운 나쁜 사람에게는 늘 안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회사나 아내에 대해 언제나 불평불만을 일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도망가고 다음 날 회사가 도산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운 좋은 사람과 사귀어야 합니다. 운 좋은 사람에게는 운의 파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운 좋은 사람이라면 운의 파동을 주고받아 더 큰 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난관으로 보여도 제게는 그렇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때론 그 어려움이 빛나는 보물이 되어 주기도 하지요. 겉으로는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신의 선물일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몇 번이나 겪었습니다. 난관이 오히려 도약의 기회가 되는 경우를요. 예를 들어 아주 우수한 직원이 있고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해봅시다. 어느 날 그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합니다. 사장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큰일이라며 머리를 싸매겠지요. 하지만 제 경우엔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더 우수한 직원이 올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능력 있는 직원이 회사를 떠나도 반드시 다른 인재가 찾아옵니다. 그걸 어떻게 알지? 왜 그렇게 단언하는지 모르겠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가 계속 찾아올 테니까요. 겉으론 힘들어 보여도 사실은 고난이 아닌 일은 신이 내린 선물과 같다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관해 좀 더 설명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원래부터 인간에겐 힘든 일은 일어나지 않는 법입니다. 힘든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힘든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체가 바로 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영혼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행복의 길을 향해 나아가지요. 영혼의 단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일어나는 문제도 나와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르지요. 기억해야 할 건 내게 생긴 문제는 영혼의 성장을 위해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제 경우엔 세무서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신의 선물을 배달해주는 이들이니 언제나 기쁘게 맞이합니다. 사람이라면 모두들 각자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게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마주한 문제가 당신을 정말로 괴롭히고 있는지 곰곰이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신은 결코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괴롭다면 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택한 방법이 잘못되었구나. 중요한 것은 신의 목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일 따위는 절대 일어나지 않음을 알게 되었을 때야말로 영혼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 행복에 가까워지는 시점입니다. 인간의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공하기 위한 조건에는 목소리도 포함됩니다. 말을 소리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목소리가 작은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모기처럼 작은 소리로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사람이 성공했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큰 업적을 쌓은 회사의 사장은 대부분 목소리가 큽니다. 무조건 목청을 높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목소리가 조금 크다는 의미입니다. 목소리의 크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말의 질입니다. 말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용법이 달라지지요. 주의해야 할 점은 부정적인 말은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서툴러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는 거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가 서툴다고 말해봤자 소극적인 성격은 고쳐지지 않고 돈이 없다고 말해본들 지폐가 손에 들어올 리 없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운이 좋은 사람이 다가오질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신의 서투른 점을 억지로 고치려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탓하거나 억지로 바꾸려고 해서는 대신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못할 것도 없지. 꼭 소리내어 말해야 합니다. 처음엔 어색한 기분이 들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소리내어 말하는 것만으로 한층 적극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다 보면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라면 소리내어 이 말을 해보세요. 나는 참 행복해. 난 참 풍족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뀝니다. 이 사람은 풍요롭고 행복한 모양이구나. 같이 밥이라도 먹을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되지요. 난 운이 없어. 가방끈이 짧아서 뭘 해도 안 될 거야. 이런 말은 좋은 관계를 달아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어 할 리 없으니까요. 아픈 몸인데도 신이 지금껏 잘 살게 해주었어. 나는 참 행복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야말로 최종적으로 행복과 이어지는 길입니다. 만약 암에 걸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암에 걸렸는데도 나는 아직 살아있어. 이것보다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 그리고 나는 참 행복해. 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신은 나를 살게 하고 있어. 정말 감사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보세요. 깜짝 놀랄 만큼 커다란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걸까? 실수로라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몇 배나 큰 불행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아키타에 사는 제 친구는 암으로 장기를 대부분 드러낼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병을 온 다른 친구로부터 내 마음의 스승은 사이토 히토리시아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참 운이 좋아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해보라는 조언을 들은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암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평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참 운이 좋아. 이 말을 소리내어 말함으로써 혈액순환부터 마음의 파동까지 모두 좋은 쪽으로 바뀐 것입니다. 일본의 효고현에는 환자를 웃게 하여 암을 치료하는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치료법이 제 생각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울리지 않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암 환자가 웃는 건 누가 보아도 어울리지 않는 광경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모든 상황이 어울리지 않는 방향으로 굴러갑니다. 웃음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암이 스스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신경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음식점에 데려가 잘 구운 삼겹살에 마늘을 넣은 고기쌈을 먹이는 겁니다. 마늘 냄새를 풍기며 입가에 기름기가 묻은 얼굴은 신경증과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태가 호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을 찡그린 채 조만간 자살이라도 할 것 같은 사람에게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만두를 잔뜩 먹고 입냄새를 풍기게 만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우울함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니까요. 주변에 우울한 사람이 있다면 정신의학과에 데려갈 것이 아니라 만두 가게로 함께 가세요. 거기서 음식을 실컷 먹으면 어느새 기운을 차릴 겁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은 자연스레 따라갑니다. 즉, 말이 바뀌면서 행동도 바뀌고 병이 낫거나 사업도 잘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소리내어 말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1000번 소리내어 말한 시점부터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소극적이고 의욕이 없는 사람에게도 성공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스스로를 바꾸려면 행동부터 시작해라고 말해봤자 무리한 요구가 될 뿐입니다. 할 수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보다는
이렇게 격려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그저 소리내어 말해보기만 해도 돼. 마음은 곧 따라온다.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소리내어 표현하는 말에 마음을 담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은 곧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내버려둬도 알아서 따라올 테니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풍요로움, 건강, 기운, 즐거운 두근거림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소리내어 하다 보면 점점 행복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몇 천 번, 몇만 번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가끔 말하기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입버릇처럼 자주 말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에게 업무 실수에 대해 지적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는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서 조언해 주시니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소리내어 표현하면 인생이 곧바로 바뀌게 됩니다. 어쩐지 쑥스럽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을 꾸짖은 사람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자잘한 일에 불죽지 않는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이 녀석 제법 강단이 있는 걸. 이렇게 여러분을 보는 상사의 눈이 달라지겠지요. 아울러 여러분 자신도 바뀌게 됩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앞서 설명했지만 공부 자체는 좋은 일이므로 마음껏 하는 게 좋습니다. 단 즐기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바로 독서입니다. 가능하면 여러 분야의 책을 폭넓게 읽으세요. 다만 책을 읽는 게 고통스럽다면 굳이 독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독서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도 사회에 진출하면 책을 거의 읽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정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에 나온 뒤에는 학창시절보다 훨씬 더 많은 책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의 공부는 행복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인 돈과 연결될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재미있는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만으로 술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틴이라는 칵테일은 진과 베르무트를 베이스로 만듭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면 절대 마티니를 만들 수 없을 겁니다. 독서도 이와 비슷합니다. 마티니를 아이디어로 바꾸어 생각해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겠지요. 얻는 지식은 자신의 피와 살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책을 읽는 사람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이 큰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책을 읽지 않는 시대에 많은 책을 읽어두면 머릿속에 좋은 재료가 늘어나 다른 이들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책을 읽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독서를 해도 두각을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땐 서너 권만 읽어도 금세 표가 납니다. 그런데 책 읽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읽은 내용을 일일이 기억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책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얻기 위해 책을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책 읽기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가장 좋은 독서법은 편하게 슬슬 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굳이 머리에 쌓아 두려 하지 말고 대충 본다는 마음으로 책을 읽으세요. 그러면 오히려 글씨보다 더 많은 것이 보입니다. 힘들겠지만 당장 책을 읽어보세요. 대다수가 독서를 하지 않는 시대에 혼자 책을 읽으면 상당한 격차를 벌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책을 읽을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말과 목소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색깔도 중요합니다.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책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없어서 곤란한 사람들은 색에 대한 취향이 비슷합니다. 갈색, 베이지, 회색 이렇게 칙칙한 색에만 눈이 갑니다. 물론 멋을 위해
이런 색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칙칙한 옷이나 소품에만 매달리면 결국 칙칙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어두운 색은 어두운 생각을 불러오게 마련이니까요. 색깔은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잘 알려줍니다. 왜 그런 색을 샀느냐고 물으면 가격이 저렴해서 구입했을 뿐이라고 쉽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 어두우니 저절로 그런 색깔의 눈길이 머문 것입니다. 삶이 여유로울 땐 화려한 색을 입지만 힘겨울 땐 어두운 색을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 그러한 색을 입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어두운 색깔 탓에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 밝은 색상의 옷을 고르도록 합시다. 취향이 전혀 그런 쪽이 아니라면 자주 들고 다니는 소품을 화사한 것으로 골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어느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의 일이 좋은 방향으로 향하면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봅시다. 칙칙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있다면 주위에서 살펴보세요. 만약 그 사람의 인생이 불행하다면 살며시 말해주세요. 밝은 색 옷을 한번 입어보세요.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의 조언을 받아들인다면 깜짝 놀랄 만큼 활기찬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겠지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밝고 화사한 복장을 하도록 마음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차림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걸치는 옷이 뭐 그리 중요하겠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 행복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색깔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색깔의 법칙만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이런 말을 하면서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름다운 말을 소리내어 하면서 화사한 옷을 입어보세요. 어느새 행동도 화사하게 바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뀐 자신의 인생을 어느새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겉모습에는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만큼 매출을 늘리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출을 늘리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한 해가 시작될 무렵이면 매년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요. 매출 예측은 대출이 필요할 때 은행을 설득하는 좋은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직원 채용 계획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은 매출을 아주 신중하게 계획합니다. 그런데 제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매출에 관해 생각할 때 소리내어 말해봅니다. 2배, 3배, 4배. 매출을 2배로 올리자, 매출을 3배로 늘리자, 그런 뜻입니다. 만약 4배라고 말할 때 머리에 짜릿한 반응이 느껴진다면 매출 4배라는 목표에 제 자신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시점에서 매출을 4배 이상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운답니다. 그 다음에는 매출을 4배 이상 올릴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4배라는 확실한 목표를 향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구상해 보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막연히 여행이나 가고 싶다 정도일 뿐이지요. 그러니 자세하게 물어도 확실한 대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파리에 가고 싶은 건지, 미국에 있는 뉴욕에 가고 싶은 건지 본인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목적지를 정하고 그걸 소리내어 말하지 않으면 목표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뉴욕에 가고 싶다면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그래, 뉴욕으로 여행을 갈 거야. 그러면 재미있게도 주위 상황이 자연스럽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뉴욕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걸 소리내어 말한 뒤부터 돈은 얼마나 드는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비행기 표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는지,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할 것인지 아니면 하와이에서 놀다 갈 것인지 해야 할 일들이 차례대로 드러납니다. 일을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뉴욕 거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과 뉴욕을 끈으로 연결하고 그 끈을 따라 나아가는 시기지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을 4배로 올리겠다고 결정했으면 그 목표를 줄로 이어 가볍게 당깁니다. 처음에는 꼬이거나 느슨해지기도 하겠지만 매일 잡아당기다 보면 그 줄은 언젠가 매출 4배로 가는 최단 길이로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매출을 4배로 올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행을 가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애매한 목표는 아무리 말해 봤자 실현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 소리내어 말해봅시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목표에 줄을 묶고 잡아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줄을 따라가다 보면 도중에 좋은 일만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가속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싶다면 저축을 시작할 겁니다. 매월 30만 원씩 1년을 모으면 360만 원이 되지요. 10년이면 600만 원, 20년이면 200만 원. 겨우 계약금을 다 모았다 싶으면 어느덧 정년퇴직입니다. 이런 방식이 과연 옳을까요? 정년퇴직에 이르러서야 겨우 계약금을 모았다면 이미 늦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맞습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은 이 말을 1000번이나 소리내어 말했을 것입니다. 말의 효과가 어느 순간부터 나타나면서 가속의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20년이 걸린다고 계산했을지 모르지만 중간부터 가속이 붙어서 예정보다 더 빨리 돈을 모을 수 있지요. 회사의 급료가 올라가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부가 수입이 들어오거나 혹은 당신의 행동에 감동한 부모님이 계약금 정도는 내가 내주마 하고 말씀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친구가 자신의 집을 싸게 양도해 줄지도 모르고 당신이 몰랐던 회사의 융자 제도를 알려주는 직장 동료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릴 리가 없잖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한 말은 분명 사실입니다. 가속의 법칙이 작용하면 점점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다음에 더 큰 목표를 갖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는 반드시 중간중간에 표시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중간 목표로 삼아 나아가다 보니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단 중간에 있는 표시를 보고 멈추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가고자 했던 중간 표시에 도착하면 곧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하세요. 이것이 가속의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중간 목표 지점에서 쉬면 곧바로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럼 잠깐 온천이라도 다녀올까? 인간은 원래부터 나약한 존재라 쉽게 게을러집니다. 비행기는 계속 날지 않으면 추락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춰 서서 방향을 바꾸면 안 됩니다. 중간 표시를 따라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고 앞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최종 목표를 남에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품은 큰 목표를 남에게 말하지 않으면 매우 긴장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욕망을 억누르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스트레스는 머지않아 큰 에너지가 되어 돌아옵니다. 작은 에너지를 자주 방출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내 안에 큰 에너지로 쌓이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가득 쌓아 단번에 분출했을 때 큰 행동력이 생겨나고 이를 바탕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법입니다. 강이 넘치는 것은 물이 충분히 고였기 때문입니다. 물의 양이 많을수록 범람의 기세는 커집니다. 물이 충분치 않으면 강은 결코 범람하지 않지요. 강물이 고이는 것과 목표를 말하지 않는 것은 매우 비슷합니다. 자신의 갈망을 꾹꾹 눌러 담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머지않아 엄청난 기세로 분출됩니다.
목표를 불쑥 말해버려 애써 쌓아둔 에너지를 낭비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겠지요. 가석의 법칙 이외에 도미노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미노 현상이란 사람이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차례로 일어나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도미노 현상이 시작되면 나한테 좋은 일들이 자꾸만 몰려옵니다. 가속의 법칙으로 속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좋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니 깜짝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도미노 현상은 긍정적인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그러니 집을 사고 싶은데 지금 월급으론 안 되겠네 하며 부정적인 사고를 하거나 남에게 고민 상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식의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도미노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을 갖고 싶다. 집을 꼭 손에 넣어야지. 이런 말이 머릿속에서 번뜩이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만 생각하세요. 목표와 나를 끈으로 묶고 연결하고 그 끈을 팽팽하게 당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뇌가 풀가동을 해서 해답을 이어냅니다. 집을 손에 넣겠다는 생각이 바로 신이 준 아이디어이기 때문입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일을 시작하면 도중에 신이 계속 아이디어를 보내줍니다. 노력하거나 기합을 잔뜩 넣지 말고 힘을 뺀 채 천천히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못할 것도 없지. 그러면 어느새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또 나타나 당신을 도와줍니다. 돈이 없으니까 집을 살 수 없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로 그런 말이 툭 튀어나왔다면 바로 이렇게 말하세요. 세상은 참 풍요롭구나. 먹을 것도 넉넉하고 집에는 텔레비전과 냉장고도 있어. 참 행복해. 이것이 풍요로움의 말입니다. 풍요로운 말은 그 사람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풍요로운 말을 입 밖으로 꺼내면 얼굴도 풍요로워진답니다. 풍요로움이 점점 늘어나서 가속의 법칙과 도미노 현상이 시작되지요. 인생에는 우여곡절이 있다. 당연한 듯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엄격하게 대하는 훌륭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은 사는 집이나 장사할 가게를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편하게 사는데도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과 행동의 모순이 있으니 무엇을 해도 잘 안 풀립니다. 행동과 말이 모순되는 것 정도야 문제가 될 게 없겠지만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보내는 사람이야말로 이런 말을 소리내어 해야 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난 참 풍족해. 이런 모순은 언젠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결점으로 가득하며 그래서 더욱 성장할 가능성을 지닙니다. 이렇듯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도 세상에는 완벽주의자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결코 가능하지 않은 완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본래 완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패하더라도 후회하거나 반성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완벽주의자들은 무슨 일이든 후회부터 하고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실패의 원인을 돌립니다. 자연스레 주위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지요. 저는 자주 파티를 여는데 대체로 누구든 파티를 열면 완벽하게 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좀처럼 파티를 완벽하게 마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건 없으니까요. 이 정도면 정말 잘한 거야. 이렇게 잘된 부분을 찾아내요. 스스로를 칭찬해 주지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좋은 점부터 바라보니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언제든 자신감을 갖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패하거나 불운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기죽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자신을 탓할 일이 없으니 남의 실수를 엄하게 지적할 필요도 없지요. 하지만 완벽주의자는 실수나 실패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가령 자신의 아이에게도 완벽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관찰해 보면 누가 완벽주의자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자인 부모는 아이를 24시간 내내 꾸짖습니다. 저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하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침까지 튀겨가며 잔소리를 연발하지요. 그렇지만 어린 자녀는 부모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모가 왜 자신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의문을 가졌지요. 부모님도 못하시면서 왜 아이인 나한테 완벽을 강요하시는 걸까? 이렇게 화가 나더라도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는 아이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딘가에서 참았던 감정이 폭발합니다. 가정에서 폭발하는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외부에서 폭발하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청소년 비행에 빠져들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지요.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의 문제 행동은 모두 부모의 책임입니다. 아이들은 시험에서 100점을 맞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60점을 맞을 때도 있지요. 제일 풀추고 있는 건 아이 본인인데 완벽주의자인 부모는 혼을 내니 결과적으로 아이는 완전히 기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완벽주의자들은 가정에서 아이를 괴롭힐 때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게다가 자신이 하는 일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니 질이 더 안 좋습니다. 한번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벽주의자인 부모의 특징은 또 있습니다. 아이에게 무조건 반성을 시킨다는 점입니다. 실패하거나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즉시 혼을 냅니다. 당장 반성하지 못해.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아이는 더욱 기가 죽을 뿐입니다. 또한 납득하기 힘든 반성이 이어질수록 아이도 점점 완벽주의자가 되어갑니다.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식의 반성이 되풀이되면 실패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만 걱정하지요. 실패하지 않고 완벽하게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항상 전전긍긍합니다. 즉, 완벽주의자 부모는 결국 완벽주의자 아이를 만들고 맙니다. 그러니 아이에게 반성하게 만들지 말고 가능한 한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참 잘했구나. 대단한 걸.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말이 마음의 컵에 떨어지는 깨끗한 물 한 방울이 됩니다. 또한 말을 듣는 아이뿐 아니라 소리 내어 말하는 부모의 마음까지 아름다워지지요. 누구나 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인간 사회에서 100점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의 최고점은 78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78점의 법칙입니다. 78대 22 정리 유태인의 법칙이라고도 불리지요. 누군가가 어떤 일을 최대한 잘 해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78%밖에 달성하지 못합니다. 항상 22%가 남게 되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은 22%는 다음 단계에서 해결하면 되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개선을 통해 진보합니다.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기에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미래는 반드시 밝습니다. 현재보다 나아질 게 분명하니까요. 사람은 항상 22%의 개선점을 남기고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한 가지 개선점을 고치고 나면 22%의 개선점이 또 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복하다 보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점점 작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78%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무한히 이어지는 22%의 개선점이 남습니다. 즉,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완벽주의자는 뭐든 완벽하게 해내려고 미간에 주름을 잔뜩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함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완벽주의자는 불가능한 완벽함을 이루려 하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이로제에 걸리거나 심한 경우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그렇다고 뭐든 대충하고
편히 살면 되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완벽을 기할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78%의 법칙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완벽하려 애를 썼지만 그래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네. 못 해낸 건 다음에 개선해서 또 완벽을 추구하면 돼. 이렇듯 불완벽주의자는 몇 번을 실패해도 기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하면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주의자와는 다른 점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내가 완벽을 목표로 했지만 당연하게 실패했어. 또 다음에 완벽을 추구해보자. 이뿐입니다. 완벽하지 않음을 알고 시작하니까 예상대로 실패하는 자신을 보면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신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자각하면 실패해도 기죽을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나아지면 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니 마음이 밝아지고 기운이 넘친답니다.